매주 오면 100만 원씩 주겠다. 남편이랑 자식들을 시험했습니다. 큰아들은 한 번도 안 왔어요. 둘째는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왔죠. 그런데 유산을 공개하는 날, 큰아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세요? 무료로 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64살입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고요.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다 은퇴했어요. 두 아들을 키우면서 평생을 그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36, 작년에 결혼했어요. 둘째 민수는 33, 올해 초에 결혼했고요. 두 며느리 다 괜찮은 집안 딸들이더라고요. 결혼식 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들도 가정을 꾸리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북적북적하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신혼이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새댁이 낯설어 하니까 아직 적응 중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애들이 집에 안 오는 거예요. 전화하면 엄마 요즘 바빠서요. 회사 일이 많아서요.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요. 이런 말만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는 매주 일요일이면 장을 봐놓고 기다렸어요. 혹시나 애들이 올까 봐요.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놓고 잡채도 하고 과일도 깎아놓고 말이죠. 근데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그러다 저녁 되면 결국 우리 둘이서만 먹게 되는 거예요. 여보, 애들한테 전화해 볼까? 남편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전화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얘들이 바쁘니까, 얘들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죠. 근데 마음은 자꾸만 쓸쓸해지더라고요. 명절이 왔어요. 추석이었습니다. 당연히 애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큰아들 준호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처가에 먼저 갔다 가야 할 것 같아요. 장모님이 많이 아프셔서요. 알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당연히 그쪽을 먼저 가봐야죠. 그래도 저녁에는 오겠지 했는데 저녁 때쯤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장모님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갈게요. 그렇게 큰아들은 안 왔습니다. 둘째 민수는 어떨까요? 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침에 전화해서는 엄마, 오늘 장인어른이 골프 치자고 하셔서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랑 저는 그날 차례상을 받고 둘이서만 밥을 먹었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어요. 명절날 자식들 없이 밥을 먹는 게 남편은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밥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참았습니다. 남편 앞에서 우는 게 싫어서요. 그날 밤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것 같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애들한테 뭘 잘못했나? 결혼식 준비하면서 뭘 잘못했나? 며느리들한테 실수한 게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어요. 저는 두 며느리한테 정말 잘해줬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원하는 대로 다 해줬고, 집도 큰아들한테는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를, 둘째한테는 분당의 똑같은 크기 아파트를 마련해줬어요. 결혼식 비용도 다 대줬고요. 그런데도 애들은 안 오는 거예요. 일요일마다 집에서 혼자 TV만 보고 있으면 옆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요.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놀러와서 북적북적 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한가? 우리 아들들은 왜 안 오는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번 시험해 볼까? 무슨 시험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유산으로 애들 마음을 시험해 봅시다. 돈 앞에서 사람 본색이 나온다잖소.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우리 자식들을 돈으로 시험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죠. 근데 남편 말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우리한테 돈이 좀 있긴 합니다. 남편이 회사 운영하면서 꽤 벌었거든요. 강남에 상가 건물도 하나 있고 예금도 제법 되고요. 합치면 한 100억 정도 될 거예요. 애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남편 생각은 이거였어요. 우리 집에 얼마나 자주 오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부모를 챙기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산을 나눌 때 효도한 자식한테 더 많이 주자는 거였죠.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친자식들한테 이런 시험을 하는 게 옳은 건가? 근데 남편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애들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결혼하고 나서 발길이 뚝 끊기는 게 정상인가? 좋아요. 해봅시다. 결국 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진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유산만 기다리는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남편이랑 저는 계획을 짰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 마음을 시험할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방법을 찾았어요. 다음 주부터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과연 우리 아들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시험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남편이랑 상의 끝에 방법을 정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큰아들 준호한테 먼저 걸었죠. 우리가 이제 나이도 들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올 때마다 용돈으로 100만 원씩 주겠다고요. 준호는 처음엔 뭔 소리냐는 반응이었어요. 왜 갑자기 돈을 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어서 자주 보고 싶은데 애들이 바쁜 걸 아니까 교통비랑 시간 내준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요. 유산도 많이 남겨줄 테니 걱정 말고 자주 오라고 했죠. 둘째 민수한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00만 원씩 드리겠다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요일 아침부터 저는 집안을 정리하고 밥상을 차렸어요. 갈비찜에 잡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요. 과일도 싱싱한 걸로 한가득 준비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됐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지 아세요? 둘째 민수였습니다. 며느리 은지랑 같이 왔더라고요. 문을 열었을 때 제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민수 부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더라고요. 비싸 보이는 거였어요. 들어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제 음식 솜씨를 칭찬하면서 잘 먹었어요. 은지도 예쁘게 웃으면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시간쯤 있다가 가면서 남편이 약속대로 100만 원을 줬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사양하는 척했지만 결국 받아갔어요.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큰아들 준호는 어떨까요? 그날 저녁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봤더니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가겠다고 했어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일요일이 왔고요. 이번에도 민수 부부가 왔어요. 지난주처럼 과일이랑 떡을 사들고 왔습니다. 밥 먹고 이야기하다가 또 100만 원 받아서 갔죠. 준호한테는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오늘은 오냐고요. 준호는 이번에도 핑계를 댔습니다. 처가에 갈 일이 있다고 다음 주엔 꼭 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 부부는 매주 빠짐없이 왔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반면에 준호는 단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매번 전화로만 다음 주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졌어요. 준호는 왜 안 오는 걸까? 100만 원씩 준다는데도 말이죠.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준호가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준호 생각에는 어차피 유산을 많이 받을 거니까 굳이 매주 100만 원 받으러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한꺼번에 받으면 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매주 부모 집에 오는 게 돈 때문이어야 하나요? 그냥 보고 싶어서 걱정돼서 오는 게 아니라 돈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 얘기를 들었을 때였어요. 동네 아는 언니가 우연히 준호네 며느리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시부모가 늙으면 어차피 요양원 보낼 거고 유산만 잘 받으면 된다고요. 매주 100만 원 받으러 가는 건 시간 낭비라고 했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밉게 보였나요? 강남 아파트도 사주고 결혼식 비용도 다 대줬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민수 부부는 달랐습니다. 매주 오면서 단순히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은지는 제 방을 청소해주고 옷장도 정리해줬어요. 민수는 남편 차를 세차해주고 집 안 고장 난 것도 고쳐줬습니다. 어느 날은 민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자주 보러 오고 싶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화장실 가서 몰래 울었습니다.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남편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병원에 갔더니 폐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2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냐고요. 민수는 바로 다음날 휴가를 냈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서 검사 받는 내내 옆에 있어줬어요. 준호는 뭐라고 했을까요? 바쁘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면 알려달라고 그때 병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우리 시험이 맞았다는 걸요. 돈 앞에서 사람 본색이 정말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 3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나이도 있으시고 체력이 약해서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얼마 못 산다니요.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민수가 저를 부축해줬습니다. 눈물 닦아주면서 괜찮다고 아버지는 강하신 분이시니까 이겨내실 거라고 했어요. 그날 민수는 회사도 안 가고 저랑 같이 있어줬습니다. 집에 와서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상태를 알려드렸죠. 폐암 3기라고 항암 치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놀라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다고 빨리 좋은 병원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버지가 암 선고 받으셨는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재산 얘기라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 걸 왜 지금 물어보냐고 아버지 치료나 걱정하라고요. 준호는 그게 아니라면서 변명했어요. 치료비가 많이 들 텐데 도와드리고 싶어서 물어본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속마음이 뭔지요. 남편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야 했어요. 민수는 제 차가 고장나자 아예 새 차를 사줬습니다. 병원 다니기 편하라고요. 은지는 매일같이 영양식을 해서 가져다 줬어요.
직접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남편이 토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온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신음소리를 내면서 잠을 못 이루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는 동안 민수 부부는 매일 왔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들렀다가 퇴근하고도 또 왔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우리 집에 있으면서 남편을 돌봐줬어요. 준호는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쳤습니다. 올 때마다 비싼 건강식품을 사오긴 했어요. 근데 그게 다였습니다. 1시간 앉아 있다가 바쁘다면서 가버리더라고요. 며느리는 아예 안 왔어요. 한 번은 남편이 준호한테 물어봤습니다. 며느리는 왜 안 오냐고요. 준호는 와이프가 입덧이 심해서 못 온다고 했어요. 임신했다는 거였죠. 그래도 남편은 기뻐했습니다. 첫 손주가 생긴다고요. 준호한테 며느리 몸 잘 챙기라고 우리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입덧이 그렇게 심하면 병원에라도 가봤을 텐데 쇼핑몰에서 활보하고 다닌다는 소문은 뭔가요? 석 달째 되던 날 남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이 심해서 입원을 해야 했어요. 병원에서 보호자가 24시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바로 휴직계를 냈어요. 한 달 동안 회사를 쉬고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은지도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했어요. 낮에는 은지가, 밤에는 민수가 병원에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한테 미안했어요. 아직 젊은데 회사도 쉬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근데 민수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자기를 키워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요. 준호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하셨다고 형제니까 교대로 병원 지키자고 했어요. 준호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오지는 않더라고요.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바빠서 못 간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괜찮다고 했어요. 큰아들은 일이 바쁘니까 그러려니 하라고 민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봤어요. 실망한 거였죠.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길어야 몇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남편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평생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보내야 하나요? 아직 해야 할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유산 문제를 정리하자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달라고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변호사 선생님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정신이 온전할 때 유언장을 써야 한다면서 또박또박 자기 뜻을 말했어요. 저는 옆에서 그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재산을 정확히 나눴어요. 상가 건물과 예금, 주식까지 전부 정리해서 어떻게 분배할지 정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나고 변호사 선생님이 가신 뒤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야 한다고요. 특히 준호한테요. 다음 주 일요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두 아들을 다 불렀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꼭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민수는 일찍 왔어요. 아침부터 병원에 와 있더라고요. 준호는 어땠을까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 지나서 왔습니다. 며느리는 또 안 왔어요. 몸이 안 좋다는 핑계였죠. 병실에 두 아들이 모였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반쯤 누운 채로 아이들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살도 많이 빠져서 예전 모습이 아니었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얼마 못 산다고, 그래서 재산 정리를 했다고 했어요. 유언장도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한 건 시험이었다고요. 과연 누가 진짜 부모를 생각하는지 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준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누가 얼마나 왔는지, 누가 진심으로 돌봐줬는지 다 지켜봤다고요. 민수는 매주 빠짐없이 왔고 병원에 입원한 뒤로는 회사까지 쉬면서 간호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준호는 몇 달 동안 손에 꼽을 정도로만 왔다고요. 준호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바빠서 그랬다고, 마음은 항상 있었다고, 건강식품도 사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곁에 있어주는 거라고, 아플 때 옆에서 손 잡아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유산은 민수한테 다 주기로 했다고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형제인데 똑같이 나눠야 하는 거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말했어요. 똑같이 나눠주고 싶었다고, 근데 준호는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않은 자식한테 무슨 유산을 주냐고요. 준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앞으로 매일 올 거라고, 잘할 거라고 했어요.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 하냐고요. 필요할 때 옆에 없던 사람이 무슨 소용이냐고 했어요. 그때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유산은 많지 않다고요. 100억이라고 했던 건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실제로는 그 절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준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거짓말이었다고요? 그럼 강남 상가 건물은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팔았다고요. 몇 년 전에 팔아서 그 돈으로 너희 아파트 사줬다고 했어요. 남은 건 생활비랑 병원비 정도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몇 달 동안 기다렸던 유산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며느리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을 거예요. 그날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저렇게 키운 게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어요. 옆에는 민수 부부와 저, 이렇게 셋만 있었습니다. 준호한테도 연락했어요. 아버지 상태가 위독하다고요. 근데 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도 않더라고요.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이 있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한테 고맙다고 말했어요. 효자라고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울면서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직 가시면 안 된다고, 더 같이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남편은 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받았어요. 그제야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도 같이 왔더라고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준호는 빈소에 들어와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말 슬퍼서 우는 건지 아니면 유산이 없어서 우는 건지요. 장례를 마치고 49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유산 정리를 시작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상가 건물 매각 대금과 남은 예금, 주식 전부 합쳐서 약 45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 10억은 제 노후 자금으로 남겨뒀고요. 나머지 35억은 민수한테 갔습니다. 준호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유언장에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이미 아파트를 사줬고 결혼 비용도 지원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추가로 줄 유산은 없다고 적혀 있었어요. 준호가 항의했습니다. 이건 불공평하다고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남편이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작성한 거라고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100억이 넘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 말을 믿고 부모를 멀리한 거냐고 돈 때문에 효도한 척했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이제 부모가 돈도 없고 쓸모도 없으니까 아예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반면에 민수는 달랐습니다. 35억을 받았는데도 그 돈을 쓰지 않았어요. 제 노후를 위해 아껴두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제가 아프거나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쓰라고 했어요. 지금도 민수 부부는 매주 저를 찾아옵니다. 100만 원 주는 것도 이제 그만하라고 했는데 계속 받아가요. 그러면서 그 돈으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온다든지 필요한 물건을 사다 준다든지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효도가 뭔지요. 돈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게 효도입니다. 살아있을 때 손 잡아주고 말벗이 되어주는 게 효도예요. 유산은 죽어서 남기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주는 거더라고요. 제가 민수한테 준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고 믿음이었고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준호한테는 미안해요. 형제니까 똑같이 나눠주지 못한 게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부모님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찾아가 보세요. 돈이 있을 때만 찾아가지 마시고 진짜 보고 싶어서 찾아가세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세요.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남편을 보내고 이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민수가 같이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아직은 혼자 살만하거든요. 대신 자주 보러 와달라고 했죠. 이게 제 이야기예요. 유산으로 자식을 시험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